이때 당시에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임장을 다니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임장하지 않는 경매로 돈을 벌었습니다. 내 몸은 월급을 벌고 내 물건은 연봉만큼 또 시세 차익을 벌고 두 개의 사이클로 돈을 버는 거죠. 선생님 댓글에 네. 5천만 원 모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하죠? 선생님 도대체 어떤 걸 했길래 부자가 된 거죠?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오, 네네네네. 제가 오늘 어떻게 평범한 직장인에서 100억대 자산을 만들 수 있었는지 한번 그 테크트리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9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1, 2년 동안 된다는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을 때 빠르면 3, 4년, 5년? 그리고 계속 쌓아 올린다고 했을 때 8년, 9년 정도는 반복하셔야지 가능하다는 거,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요즘 뭐 딸깍하면 돈 번다, 당장 배우면은 뭐 월 몇천, 뭐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돈을 본인이 천천히 벌고 있거나 아니면 천천히 뭔가 돈이 쌓일 때 내가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지름길이 있는데 내가 그 지름길을 모르나? 약간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모으는데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시간들을 잘 이제 쌓아가시면 평범한 직장인에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종잣돈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모으시고 이제 뭘 해봤으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체 수입이 다 월급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이 월급 안에서 사는 삶이 좀 약간 너무 답답하다, 뭔가 좀 추가적인 부수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갭 투자를 하시고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 분들에게 좀 제 얘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왜 월급 외에 부수입이나 투자라는 행동이 필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부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기회가. 그게 이제 너무 행복하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되지 북한에 살고 있으면 배당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걸 현금 가치가 받쳐주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치명적인 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투자해놨던 부동산이 없는 분들은 월소득으로만 수입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도 치명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을 메꿔줄 추가적인 부수입이나 투자가 필요한 거죠. 직장 생활은 언젠간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 자이든 타이든 끝나더라도 이 직장 생활을 대체할 수 있는 현금 흐름 또는 투자 수단 또는 부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알려드려요.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80세, 90세까지 길어졌지만 퇴직은 좀 빨라졌어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고 40대 되면 첫 번째 커리어가 끝나고 두 번째 커리어가 시작될 때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저는 재앙 같다는 느낌까지 드는 게,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1,000만 원 적금 넣어봤자 진짜 높은 금리가 3%거든요. 1년 내내 넣어봤자 10만 원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가 나의 소중한 돈을 태우는 것보다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투자 도구가 있고 수단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 한번 해보는 것도 낫지 않나.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다 열려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2% 적금에다가 월급을 넣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하면 재앙이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진짜 평범한, 물려받은 재산 없고 너무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너무 평범하게 살았던 직장인 맞벌이 부부 아이 2명 키우는 아줌마가 어떻게 8년, 9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지, 돈을 쌓아왔는지를 한번 그 스텝별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저는 일단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어디에 왔나? 저는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아직 제가 가보지 않았고 1,000억 이상의 좀 연세 있으신 부자분들이 얘기를 듣고 아, 이제 4단계도 필요하구나 또는 4단계가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평범한 직장인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돈을 모아보는 경험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예전에 당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돈을 안 쓰고 참아보는 경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써보는 경험, 어떤 것들을 포기해보는 경험,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가치, 제가 이게 필요하다 말씀드렸거든요. 그 영상은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으는 작업을 1년 정도 열심히 한 다음에 바로 2단계로 넘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안 쓰는데 한계가 있고 월급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이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리는 작업과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더라고요. 요때 했던 게 제가 경매 투자랑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예요. 경매는 저 같은 초보자가 하기 너무 좋았던 이유가 일단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안정감 있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이 금액에 사는데 반드시 몇 년 뒤에 올라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 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4년, 5년, 6년, 7년, 8년을 버텼는데 안 올라. 그러면은 헛짓한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경매는 지금 현재 시세가 1억인데 나는 8천만 원에 사면 2천만 원의 갭 차이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경매였습니다. 자, 근데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하고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사서 전세나 월세를 맞추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권리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엉망진창인 집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수리도 좀 해가지고 바로 팔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억 시세인 물건을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1억에 파는 거죠. 그러면 대충 차 떼고 포태도 한 1,000만 원은 남죠. 이렇게 한 달에 두세 개 매번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를 해서 소득을 늘리고 현금흐름 만들었어요. 이걸 반복적으로 진짜 계속 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도 만들어진과 동시에 제 투자금 3천만 원이 1년 만에 1억 3천이 돼 있고 이게 다시 3억이 돼 있고 이게 다시 5억이 되고 하는 기적을 만들었죠. 왜냐? 3천만 원만 있을 때는 1억 이하의 작은 물건을 하는데 이렇게 커지니까 이제 4억짜리, 6억짜리 이런 물건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 벌게 여기서는 4천, 5천을 벌 수 있고 이제 투자금이 3억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때는 조금 더 큰 물건 7억짜리 이런 물건 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남는 돈이 5천, 8천 더 커지고 그렇게 해서 소득이 늘어났고 꾸준히 계속 현금 흐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다 자산이 만들어진 게 제가 1억 해서 불린 돈으로 그 다음 모텔을 산 거예요. 근데 이때 6억 7천에 샀던 모텔이 매출도 좀 올라가고 리모델링도 제가 하긴 했지만 지금은 최소한 12억까지는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자산 형성을 했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좀 빠르게 부자가 됐냐, 돈을 모았냐 이러면 경매라는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 시세 차익을 만들고 그 시세 차익 만든 걸 또 다 홀랑홀랑 써버리고 좋은 집 이사 가고 뭐 차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모으고 다시 또 재투자하고 모으고 재투자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됐을 때 이제 건물 투자로 넘어가면서 자산이 모인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건 이제부터는 버티기. 제가 원하는 목표까지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이제 어쨌든 다 서울에 있는 주요 상업지에다 사놨기 때문에 시간을 견디면 돼요. 아직 제가 가고 있는 중이다. 경매가 어렵게 느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매가 부동산 갭 투자보다 훨씬 쉬웠어요. 임장 가고 교육 학군 분석하고 뭐 교통 호재 보고 여기 인프라 뭐 들어오는지 그거 공부하느니 얼른 가서 낙찰 받아서 빨리 그냥 매가에 팔고 이게 저는 훨씬 더 쉬웠어요. 임장 안 가셨어요?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임장을 다니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또 영상 보시는 분 댓글 달 거예요. 그러다 망한다. 얼마나 위험한 줄 아냐. 임장 가야 된다. 근데 정말 제가 길에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투자 물건들이 더 많거든요. 전주 한번 갔다 오면 하루 가잖아요. 근데 이걸 입찰하냐? 갔다 왔더니 별로야. 그럼 입찰도 안 해. 그럼 다음 날은 목포로 갑니다. 그 다음 날은 부산으로 갑니다. 창원으로 갑니다. 길에서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임장을 어떻게 하면 안 다닐 수 있을까? 3대 품이 있죠. 입품, 손품, 발품. 저는 발품을 포기하고 입품과 손품으로 경매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장하지 않는 경매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매는 현장에 가도 알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현장을 문을 따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을 두들긴다고 거기에 살고 있는 점유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관리사무소 가면 낙찰자가 아닌데 뭘 알려주지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가도 알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발품을 포기하고 입품과 손품으로 경매 투자를 했죠. 임장하지 않는. 그럼 안 좋은 거 받으면 어떡해요? 이게 경매의 함정이에요. 안 좋은 걸 받을 수가 있다. 왜냐?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정말 상상도 못하는 쓰레기집일 수도 있고요.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엊그저께 인테리어한 럭키비키 집일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경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집 상태를 볼 수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좀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네, 그러면 앉아서 한번 차분하게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그럼 처음에 당장님은 시작할 때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저 3천만 원. 근데 1,000만 원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경매로 시작을 안 했고 다가구 경매로 시작을 했고 상가를 그 다음에 엄청 많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아파트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상가랑 다가구에 비해서 아파트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되게 공격적으로 낙찰받아서 매도하는 걸 한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데 7,300만 원 감정가에 최저 가격이 5,8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얘는 입찰하는 날 584만 원만 있으면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보증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나머지 80%는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 나와 있는 호가는 6,600, 6,800, 6,500 정도고 실거래가 저층 같은 경우는 뭐 6,000대, 수리한 건 한 7,800 정도 매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800 정도 낙찰을 받아서 이제 수리를 통해 가지고 한 7천만 원 정도의 매도를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는 것까지는 뭐 한다 해도 안 팔리면 어떡해요? 팔리는 것만 사시면 됩니다. 그런 팁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만 그럼 알려드릴게요. 네, 하나만.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걱정되는 건 되게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결국은 아, 이게 바로 팔리겠다, 단기 매도가 되겠다 하는 아파트를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걸 보기 위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다 풀어드릴 수 없고 딱 하나만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또 이것만 보고 또 투자를 하실까 좀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들 꼭 배워서 하셔야 됩니다. 경매는 선생님이 무조건 필요해요. 왜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와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쨌든 알려드리면 예를 들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63제곱미터는 60세대가 있고 75제곱미터는 195세대가 있고 96제곱미터는 30세대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봐봐요. 63제곱미터 등록된 매물 없습니다. 75제곱미터 매매 4건. 전세 월세 아무것도 없어요. 96제곱미터 등록된 매물 없습니다. 그러면 온리 여기서 4건만 매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팔리는 물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이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세대수 대비 5% 미만 매물이 5% 미만인 물건을 타겟으로 보셔라. 근데 여기는 5% 미만이죠. 지금 4개밖에 없고 다른 세대는 아예 없죠. 거기다가 전세 월세도 아무것도 없죠. 매물이 없죠. 그럼 여기는 대기 수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 그래서 세대수 대비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이 5% 미만일 때 그때 거래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좋아해서 거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안 좋아서 거래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마다는 네이버 부동산이 아니라 교차로나 아니면 뭐 군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뭐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판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안 올려놔서 매물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이 동네는 네이버 부동산이 아니라 교차로에서 팔고 있어요. 이 동네는 네이버 부동산이 아니라 디디하우스에서 팔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지역마다 판매하는 루트가 좀 다르거든요. 이걸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너무 많이 조사를 하고 이제 너무 많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사이트에서 어떻게 잘 팔고 있는지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 얘기만 듣고 없다 이거 낙찰받아야겠다 하고 낙찰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사실 매물 되게 많은데 네이버 부동산에 안 올려놨을 수도 있어요. 수월하게 협의가 돼서 잘 나갈 수 있는지 이미 뭐 빈집인지 아니면 엄청 고생을 하고 좀 많이 진짜 싸우고 협상을 해야지 나갈 것 같은 점유자인지를 사기 전에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양한 것들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이제 알려드리면 채권자가 나와 있는 권리사항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은행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국세청 세무서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카드 회사가 이렇게 채권자로 있잖아요. 네. 그 카드 값이 밀려가지고 이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제 100%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경험을 말씀드리면 카드 값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대부분 상황이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값을 못 낼 정도가 되면 진짜 심각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카드 값이 가압류가 많이 걸려있는 물건은 이 사람의 성향을 떠나서 이 사람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명도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알려드릴까요? 아니 이건 알려주면 안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건 누구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경매 강의 클래스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애 키우면서 하나씩 낙찰받아서 소득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모여서 경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께는 이 꿀팁을 다 풀어드리고 이제 최대한 안 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지금도 사실 막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상한 글을 다실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임장 안 가도 되고 낙찰도 사실은 직접 안 가고 대리인 통해서 진행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대출도 일반 매매보다 비율이 훨씬 높게 나오고 저는 명도가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인도명령이라는 걸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점유자를 내보내는 걸 대신해 주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꼭 현장에 가야 되나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수강생분 중에는 임신해서 휴직에 들어갔을 때 심심하셔서 경매를 배우시고 만삭에 낙찰을 받으시고 산후조리원에서 명도하시고 매도까지 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이게 막 돌아다녀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이면 임산부는 못 하잖아요. 직장인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하실 수 있다. 모두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이제 알려드려요. 제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월급만큼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 대체제로서 경매를 약간 했던 느낌이 들어요. 경매의 가장 치명적인 매력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서 바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거고 바로 시세 차익을 볼 때 또 필요한 사업자가 있거든요. 이 사업자를 통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기 양도소득세 77%가 아닌 일반 과세로 세금을 내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서 수익이 나는 때까지 한 6개월 정도가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잔금 치는 데까지 한 달, 명도하는데 길면 3달, 2달, 그리고 나서 내놓고 한두 달 있다 판매가 되니까 전체 기간을 보면 매물 하나 하는데 물건 하나 하는데 5개월, 뭐 6개월 이렇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좀 빨리 팔리는 경우는 낙찰 받고 3개월 안에도 판매가 되긴 해요. 빠르게 한 사이클을 돌려보시고 익숙해졌다 이런 그 두 번째 물건 더 빠르게, 그 다음번에는 이제 3개월 만에, 그 다음번에는 2달 만에 이렇게 빠르게 치고 나가고 그 이후에는 간 김에 여러 개 낙찰. 그래서 착착착 낙찰 받고 팔고 낙찰 받고 팔고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1년이 금방 가겠네요. 금방 가죠. 금방 가고 너무 재밌고 너무 바쁘고 처음에 막 떨리고 무섭고 두렵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러시는구나 이렇게 점점 익숙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아 성장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경매가 생각보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이나 저도 초보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경매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던 일을 하면서 경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저는 임장을 가지 않는 방식을 알려드리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도 안 가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내 몸은 월급을 벌고 내 물건은 연봉만큼 또 시세 차익을 벌고 두 개의 사이클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도 벌고 시세 차익도 벌고 그러면 더 빠르게 벌 수밖에 없죠. 그냥 매매로 사는 게 아까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실거주 집도 경매로 보고 있어요. 번외로 저 같은 경우는 경매로 다가구, 상가, 그리고 아파트, 모텔까지 지금 보고 있으니까 할 줄만 알면 원하는 물건 종류를 얼마든지 살 수가 있으니까 종합선물 세트죠.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근데 당자님은 똑부러지신 스타일이셔서 당자님만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똑 부러지는 게 아니고 절실하고 절박하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항상 그냥 방에 앉아서 저 혼자 말로 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잘하고 싶다. 나 잘하고 싶어.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이걸 진짜 많이 말했거든요. 야, 애 키우면서 직장 다니기도 바쁜데 너 나중에 너의 딸의 7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너의 아들의 8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너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너의 아들과의 추억이 없잖아? 그러면 넌 나중에 후회할 거야. 주변에 이런 수많은 이런 이야기들 많았죠. 많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정말 잘하고 싶었고 잘해내고 싶었고 성과를 내고 싶었어요.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끈기 있게 절실하게 절박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들을 이제 내가 하겠다고 주변에 얘기했을 때 열심히 잘해봐 라고 해주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없고 다만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선택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 끈기 있게 한번 가보는 거거든요. 얼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의 결과물인 거지 뭐 좀 똑똑한 사람 좀 뭐 안 똑똑한 사람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저희 아이들의 뭐 10살, 11살, 12살에 저는 없었어요. 저는 길에 있었어요. 그럼 지금 후회하냐? 아니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를 선택하면 포기해야 되는 하나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뭐 가족과의 시간 이런 것들. 근데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아 내가 해보고 싶다. 절실하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경매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할 줄만 알면. 기억에 남는 수강생분들 암 2기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직장도 그만두게 되시고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하시고 이제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내가 다시 돈이라는 걸 벌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이제 벌써 아파트를 4개인가 5개 매도를 하시고 그 기존에 다녔던 직장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계시고 아프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이들도 옆에서 케어하고 이렇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다시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냥 제가 했던 방법 알려드린 게 단데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인생에서 다른 기회를 만들게 해드린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떤 가정이 다시 또 화목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드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있죠. 사실 제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뭐 마인드셋이나 경매 투자나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제한적인 것 같고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무료 라이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무료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 입문 PDF를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빚1억에서 모텔 투자까지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한 바텀업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까지 해서 2개의 PDF를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고정 댓글을 보시고 꼭 무료 라이브 신청하셔서 들으시고 PDF 2권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근 오늘은 제가 어떻게 자산을 형성했는지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어쩌다 보니 경매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여기 오셔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나아진 삶을 살고 싶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지 않은 분들인 것 같아요. 응원하고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항상 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자 엄마가 될 때까지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경매 투자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꼭 클릭하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월세라는 이 임대 형식이 주거 피라미드로 하면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전세는 진짜 더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전세를 살고 있든 월세를 살고 있던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여기가 어디죠? 네, 여기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입니다. 원베일리 요즘은 얼마예요? 84제곱미터 국민 평수라고 하죠. 매매가는 한 7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전세는 한 20억에서 30억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이랑 매달 내는 차임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서 제일 비싼가요, 여기가? 이렇게 대단지 중에서는 84제곱미터 기준 금액대가 제일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기 살아보시니까? 일단 저는 여기서 거의 잠만 자거든요. 사실 여기 지금 나온 것도 2번째예요. 이 아파트 자체를 이용한다기보다는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교통이 좀 좋다든지 백화점도 걸어서 5분에서 10분이면 갈 수 있고 학군지기 때문에 주변에 학교들도 되게 좋고 고속버스 터미널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출장 가거나 이럴 때 이용하기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역도 트리플 역세권이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바로 아파트 옆에 반포대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포대교 타면 실질적으로 강북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것도 너무 편리해요. 최고 진짜 최고예요. 그 영상이 화제였었잖아요. 월세 700 내고 사신다고. 지금도 700 내고 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지금도 700만 원 정도 내고 있고 저는 당분간은 월세로 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화제가 됐던 영상을 보면 댓글에 뭐 미쳤다, 좀 저렴한 데 살면 되지 않냐, 월세로 사는 게 자랑이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남겨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700만 원이라는 월세가 제 전체 수입에서 5%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에 최고의 입지 그리고 최고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사니까 상당히 만족스럽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데 사신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어디서 사셨던 거예요? 저는 원래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살짝 변두리 수도권에 20년 된 18평 빌라 살고 있었어요. 4명이서요. 거기서 살고 있었고 저는 빌라 살 때 이제 자가였고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었어요.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도 없었고 주변에 초등학교랑 뭐 어린이집 이런 게 다 있어서 아이들 키우기도 너무 편했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제가 그때 다니던 직장이랑도 되게 괜찮았어요. 거리가. 모든 게 다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부동산 투자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때 제가 살고 있던 지역에 제일 대장 아파트의 40평대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는 임차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빌라를 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저거 제정신인가? 저는 몸테크. 나는 여기 살아도 돼. 여기 살면서 돈 버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 이런 게 가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엄청 되게 많이 하고 있었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월세가 2천만 원 가까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거짓말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 저렇게 쓰러져가는 빌라 살면서 너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해? 네가 무슨 월세를 2천만 원 넘게 받아? 거짓말하지 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벌면 먼저 차부터 바꿔야 될 텐데 저는 그때도 차 14년째 타고 다녔던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아버지 차를 타고 다녔고 쓰러져가는 빌라에 살고 있으니 바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사실 실제로 그런 피드백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벌었으면 쓰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일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 근데 저는 제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아니었거든요. 조금 더 제가 거기서 해야 될 일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키우기에 거기 환경이 나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빌라를 살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당대님은 내 집 마련하고 싶진 않으세요? 안전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내 집 한 채. 그게 거의 모든 전 국민의 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집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상대적 박탈감을 또 갖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면은 저는 변태냐? 아니죠. 저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죠. 근데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70억에 가까운 돈을 집에다 묶어 놓느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월세로 사는 게 저한테는 현명한 선택인 것 같다고 느껴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세라는 이 임대 형식이 주거 피라미드로 하면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살게 되면 뭔가 모질라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시대가 달라졌어요.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뭐 반전세라고 해서 보증금이 되게 높으면서 적절한 임대가 아니면 저처럼 아예 보증금을 줄이고 높은 뭐 월세 그렇게 하면서 좋은 인프라를 누리면서 사는 방법 등등등 되게 다양한 임대 방식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월세 살면 가장 뭐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명하고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주변에 사시는 제가 알고 있는 좀 젊은 사업가들은 거의 다 월세를 살거든요. 집 안 사실 거예요 하면 항상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지금은 할 게 이렇게 있고 조금 더 있다가 그땐 사야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지금은 제가 요번 해만 해도 지금 새로운 사업을 3개 정도 구상하고 있고 제가 어저께도 물건을 계약을 했고 다음 주에 물건을 총 2개를 추가로 계약을 하고 다다음 주 물건을 또 계약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사업을 확장하고 싶고 이걸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그냥 집에만 온팡 묶여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의 죽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딱 놓고 그냥 가볍게 월세로 살겠다라고 하는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새로운 사업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많은 제 주변에 있는 젊은 사업가들은 저처럼 굳이 얘기하지 않지만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보통 내 집 마련하지 않아요? 정말로 1조, 뭐 몇천억대 밸류업을 해서 회사를 엑시트했거나 상장을 했거나 막 이런 정말 부자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받은 돈으로 집을 사시는 것 같고 그리고 회사도 안착이 되다 보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일단 나이가 젊고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업을 확장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 사업이 확장 중이고 진행 중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집을 벽돌, 시멘트, 자가를 마련하는데 돈을 묶어놓지 않고 월세로 살면서 사업을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나 이런 건 되게 크게 있으니까. 근데 왜 전세로는 안 사세요? 전세는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전세는 진짜 더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혹시 피디님 전세 살아본 적 있어요? 네. 왜 살았어요? 다시 그 돈 돌려주잖아요. 그럼 그 돈을 돌려받기 전에 그 돈은 누구한테 가 있죠? 집주인. 그건 내 돈이 아니죠. 집주인이 쓰죠.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쓰면 무엇인가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제가 전세가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멍청했던 시절에 전세를 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25이었는데 얼마나 가난하고 돈이 없었던지 그때는 뭐 모아놓은 돈이 있겠어요? 정말 작은 빌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전세를 얻어서 했는데 제가 그 집에서 4년 동안은 살았고 4년 살고 나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집값이 2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전세금을 올려주고 있었고 제가 4년 있다 나올 때 제가 받은 전세금으로 그 주변에 전세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집을 살 수도 없었고 전세를 얻을 수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집을 얻을 때에는 전세를 살 수도 있었고 조금 더 보태면 집을 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돈 돌려받고 매달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전세를 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전세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사실 한 몇 천만 원만 더 보태면 자가를 마련할 수도 있었는데 전세도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2배가 올라간 거예요. 제가 전세에서 빠져나올 때는 이제는 조금 더 보태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 사이에 돈을 번 거는 집주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 전세를 사는 건 멍청한 거구나, 와 나는 멍청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집주인은 전세 세입자한테 받은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사실상 다른 투자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돈을 굴릴 수 있는 동시에 이 집은 집대로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세 사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집을 빌려준 집주인이 똑똑한 거예요? 집주인 똑똑하죠. 그래서 저는 이 전세가 아니라 집주인 포지션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전세 사는 게 진짜 바보 같은 일이구나. 집주인만 좋은 일 시키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진짜 다행이라고 느꼈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전세를 살면 좀 더 안정적인 주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월세보다는 좀 덜 창피하고 누구나 다 사는 전세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뒤집어 보면 그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 집값에 대한 혜택은 집주인만 누리고 전세라는 큰 보증금은 집주인이 다 굴리고 나는 그냥 그 집을 깡통같이 빌려 쓰는 바보이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이슈가 됐던 게 전세 사기.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집들도 전세로 경매로 넘어가고 전세 사기 당하시는 거 보면서 전세가 정말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일까? 이거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스스로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럼 월세는 매달 돈을 내야 되잖아. 근데 월세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 안에서 선택을 한다면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 15%에서 20% 정도? 본인의 수입에서 한 15%, 20% 정도의 월세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신에 전세보증금처럼 큰 돈이 묶이지 않고 그 돈으로 내가 사업하거나 투자해서 또는 돈을 굴려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월세를 산다, 전세를 산다가 아니라 전세를 살게 되면 그 수혜가 올곧이 집주인한테 가지만 돈을 굴려서 돈을 키울 수 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플랜을 짜야 될까요? 일단 전세를 살고 있든 월세를 살고 있던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자기 성향 같아요. 나는 안전하고 그리고 나는 나의 불안도가 해소되는 방법이 좋다 이러면 뭐 내 집 마련 또는 전세 같은 임대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고,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진취적으로 투자하고 싶고 돈을 공부해보고 싶고 묶이는 거를 만들어 놓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저는 월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성향을 파악을 했으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월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월세를 내면서 이제 하루하루 벌어서 월세 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수입의 어느 부분까지 월세를 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임대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전세금으로 돈을 묶이게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보겠어라고 결심을 했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월세를 매달 내잖아요. 그만큼 기회비용이 사라지는 거니까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당근. 최근에 아는 20대 후배가 내 집 마련을 했대요. 신축으로. 근데 저는 지금 빌라 월세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초라해지는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나는 언제 내 집 마련하나 이랬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초라한 기분이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성장의 동력 그리고 약간 진취적인 계획 그리고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는 시점이 초라해졌을 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 들었을 때, 또는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받았을 때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나 아니면 좀 초라해졌을 때 난 왜 그러지 하고 굴을 파고 들어가는데,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멋지게 해결해낼까 이렇게 상황을 좀 바꿔서 생각해요. 그래서 저 후배는 나보다 좀 어린데도 먼저 내 집 마련을 했네. 와, 비참하다.
나는 빌라 월세 사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내가 빌라 월세를 살면서 내가 지금부터 어떤 플랜대로 가면 될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는 것은 뭐고 내가 여기서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고 그럼 나는 2년 뒤, 4년 뒤, 6년 뒤에 어떤 무엇인가를 하려고 난 여기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비교하면 지금 그 후배가 뭔가 성공한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되게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기회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누군가는 저렇게 어린데도 치고 나가는데 난 아직 여기 있네? 그럼 난 더 열심히 살아야겠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느꼈던 감정들을 그냥 올곧이 다 내 걸로 만들어서 2년 뒤에는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인생이 되게 길거든요. 생각보다 인생이 되게 길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지금 진짜 열심히 사업 확장하시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잠깐 월세를 살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살짝 옆에다 빼놓고 우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한 이후에 여유가 생겼을 때 집을 마련을 하든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에너지는 되게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난 지금 당장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이에 내 사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이쪽에서 기회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에너지는 여기다 쓰시는 게 맞고 안정 궤도에 올라가고 돈도 어느 정도 벌었을 때 아 이제는 부동산을 사겠다면 그때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부자들, 젊은 사업가들은 대부분 월세를 사는 것 같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더 없는 것 같고 누가 전세를 사나 보면 평범한 직장인 중에서 되게 안정적이길 원하는 그런 분들이 전세를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의 꿈이 내 집 마련이고 근데 과감하게 본인의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어딘지에 따라서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죠. 여기 진즉 샀으면 더 쌌겠죠. 근데 지금은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투자해놨던 건물이나 사업들이 여기 아파트가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고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후회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 아파트를 안 샀고 그 돈을 그냥 썩혀놨어요. 그랬으면 후회를 했겠죠. 근데 저는 그걸로 더 많은 사업을 했고 더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사지 그러니 있는 돈을 가지고 나는 당장 하고 싶은 사업에 더 집중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 사업을 해서 그것보다 더 많이 벌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한번 쏟아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젊은 사업가나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분간은 월세를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세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보증금에 뭐 10억, 20억, 뭐 내지는 6억, 7억이 들어가 있는 자체를 견디지 못해. 그걸 빨리 빼가지고 이걸 하면 돈을 얼마 버는데 이 생각밖에 못 하거든요. 전세는 못 살 것 같고 아주 평범한 직장인들이 전세를 사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월세 보증금이 적어서 남은 돈으로 에어비앤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에어비앤비 2개나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전세 다 넣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고민이 또 시작되죠. 지금은 월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할지 말지만 고민하면 되지만 만약에 그게 전세에 몽땅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거를 이사를 가야 돼? 부터 시작이 되니까 하나의 고민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시작하실 수 있었죠.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40이 넘었는데 집이 없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어요. 전혀 없어요. 이 주변에 있는 건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안 사는 것뿐. 언제든지 살 수 있으면 미련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또 이 얘기하고 엄청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40 넘어서 내 집 한 채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썸네일들도 많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40이라는 나이가 부록이고 우리가 60까지 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나이니까 죽기 전에 내 집 마련을 못했다라는 딱지가 붙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100살까지 살 거니까 40이면 청소년이거든요. 청소년에 이제 내 집 마련을 못한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월세 사는 거 주눅들 필요가 없겠네. 당연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한다, 잘하고 있다 라고 할 때는 오히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아니지 않아 하죠? 그때 방향성이 더 맞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평범한 직장인일 때 갑자기 내가 사업을 하겠다 또는 내가 투자를 하겠다 새로운 뭔가 시작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발벗고 맞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직장만 다니면서 죽는 거예요. 일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직장에 평생을 일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한 번쯤은 새로운 걸 해봐도 되는 인생일 텐데 근데 그때 주변이 그렇게 맞거든요.
그때는 저는 과감하게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시라고, 그 기회의 비용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항상 보면 사람들이 저를 그건 아니지 않아? 너 잘못된 선택인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더 잘 됐고, 한번 해봐 했을 때는 항상 좀 끝물이고 늦어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때 모텔을 샀잖아요. 그때 진짜 저한테 다 미쳤다 그랬어요. 정말 내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누군가의 반대가 있거나 그리고 누군가의 응원이 없더라도 과감하게 한 번쯤은 시도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눈치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너무 없네요. 꼭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힘들다. 잠깐만 누워있자. 하다 보면 누워서 뭐 넷플릭스 보고 1시간, 뭐 쇼츠 보고 2시간 이렇게 가거든요. 직장인인 경우, 그리고 육아를 하는 경우. 반드시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단장님 주변에 친구 많으신가요? 아니요, 저 없어요. 뭔가 외향 쪽 이 아니세요? 이해해요. 제가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멀어져서 지금 친구들이 연락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립거나 뭐 그들과 연락을 못해서 너무 아쉽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도 나이가 같거나 뭐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그러진 않지만, 지금 만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뭔가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친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친한 친구들이랑 직장 동료들이랑 소통을 할 때 이제 관심사 같은 게 없구나, 이게 좀 약간 아쉬웠거든요. 이제 저는 투자, 돈 버는 이야기, 어떻게 돈을 굴릴 것인가, 현금 흐름 만드는 거, 이런 거 관심 있는데,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뭐 당장의 관심사가 결혼, 뭐 아이 육아, 이직, 이런 것들은 이제 그쪽으로 다 관심이 있다 보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랑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점점 뭐 입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멀어지는 경험을 했는데, 예전에 친했던 정말 학교 친구, 이런 친구들과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아쉽거나 되게 그립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대가 약간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라는 무대 안에서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다고 하면, 이제는 제가 사회로 나왔고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 소통하는 무대가 바뀌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관심사가 다르고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멀어지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멀어지고 나서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에는 또 저랑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나이가 같아야만 친구인가? 지금 내가 소통이 가능하다면 저보다 30살이 많아도, 저보다 10살이 어려도 저는 다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친구라는 개념 자체를 너무 한정적으로 두지 말고, 지금 공감이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면 다 친구다. 예를 들면 지금 나나 PD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게 나지만, 저는 나나 PD님도 공감되는 이야기의 주제가 있고 소통하는 게 되게 편하잖아요. 그럼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친구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은 좀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원래 알고 있던 동료나 친구들이 멀어지게 될 때 안 서운해 하셔도 돼요. 왜냐면 바뀐 무대에도 나랑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결국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10년 전, 20년, 30년 전 친구랑 여전히 친하고 있으면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던 직장에, 살던 동네에, 만나던 사람들을 그냥 여전히 똑같이 만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거죠. 근데 사는 곳이 뭐 바뀐다든지, 이직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뭔가 성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여전히 똑같다라고 하면 성장이 멈춘 상태라고 보면 되고, 나는 계속 주변의 사람들이 바뀐다라고 하면 결국 나는 성장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정확하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베프는요, 정말 자주 소통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하는 친구거든요. 베프가 진짜 베프라면 한 2년에 한 번 갑자기 연락해도 어제 연락했던 것처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나를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통 관심사가 같지 않더라도 나를 응원하고 나도 그 친구를 응원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를 온전히 이해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돈 밝히는 거 아니냐? 적당히 해라. 뭐 건강을 생각하면서 해라. 라고 얘기할 때 그래도 너니까 이만큼 했지. 그래도 건강을 챙기면서 하자. 나는 너가 항상 잘 되길 바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그냥 소통해도 어제 연락했던 것처럼 소통이 돼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친구 없는 사람이 성공한다. 친구 없는 사람이 성공한다기보다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고 나한테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의 시간과 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누가 없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관계라는 게 서로 이제 시간을 써주고 에너지를 써줘야지 형성이 되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 보니 인간관계는 약간 멀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은 친구가 없는 걸 슬퍼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친구가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 안 슬퍼요. 그러니까 슬퍼할 시간도 없어요. 친구가 왜 없지를 생각할 시간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만약에 지금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한테 변화가 생겼고 성장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뭐 서운해 하시거나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애착 인형 갖고 있잖아. 진짜 4살, 5살 때. 근데 우리가 20살이 돼서 40살이 돼도 끌어안고 자고 있으면 사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착 인형이 멀어지듯이 인간이 성장하면서 달라지듯이 관계에서도 당연히 성장을 통해서 변화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고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 더 건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너 좀 변했다, 너 뭐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꼭 듣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변하고 싶은 사람이 변하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미친 듯이 변화하고 싶었고 정말 성장을 갈망했고 성공하고 싶었고 해내고 싶었고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매 순간 저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누가 봐도 네가 성공하는 것이 너가 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는 집중하고 있는가? 제가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너 변했어 라는 얘기를 듣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변했어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변하고 싶어 미치고 팔짝 뛰는데 정말 변화를 너무 간절하게 원하는데 변해야죠. 너무 좋은 신호죠. 성장하고 있고 달라지고 있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너무 좋은 증거죠.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가장 친한 5명의 그 평균 연봉이 그 나다. 그 진짜 정확한 게 지금 나의 위치와 내 상황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사업가를 만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면 나 역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건데 맨날 만나는 사람이 뭐 친구, 직장 동료, 아이의 학교 친구 엄마 뭐 이 정도다. 그러면 그냥 나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군가와 만나고 소통하고 있는지. 그게 나의 이제 현실인 거죠. 나는 성장하고 싶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인데 만약에 직장 동료, 그냥 맨날 만나던 친구들, 그냥 주변 이웃들과만 친하다라고 하면 관계를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도 해봐야 되겠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관계들을 또 소중하게 여기면서 친구로 만들어가면 되죠. 그럼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일 세상에서 쓰잘데기 없는 게 인맥 관리. 네, 인맥 관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맥 관리라는 것 자체가 저 훌륭한 사람을 내가 친하게 잘 지내서 저 사람의 덕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되게 의도적이면서 되게 이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는 건데 꼭 인맥 관리를 잘해야지 한국에서는 사업적으로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내가 후지고 내가 멋지지 않고 내가 줄 게 없는데 인맥 관리가 될 리가 없으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맥이 과연 유지가 될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멋진 사람이 되고 내가 줄 게 많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인맥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스스로한테 집중을 해서 나를 더 좋은 사람, 멋진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으로 바꾸면 좋은 인맥도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계가 더 잘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요, 좀 안 좋은 사람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되게 또 자연스럽게
피해가요.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자꾸 어긋나네, 저 사람이랑 안 되네, 그래 좀 약간 아쉽다, 이렇게 그냥 끝났는데 시간 좀 지나고 나면 그분이 되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행이다, 그때 그렇게 관계가 멀어지길 너무 다행이다, 그때 친해지지 않길 잘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훌륭하면 인맥도 훌륭해집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지금은 저의 생각과 사고가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더 훌륭하신 분들은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저의 수준에서는 인맥 관리보다는 나한테 더 집중하고 나를 키우는 연습을 통해서 이제 훌륭한 사람들을 나한테 오게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를 좀 유지를 잘 하게끔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부터 자기한테 집중하는 걸 잘하시는 편이세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러면 너는 원래부터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더 중요하고 너한테 집중하던 사람이니까 되는 거지, 너처럼 쿨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훈련하고 학습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되게 클리어해야 되거든요. 깔끔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관계에도 에너지 소비가 되게 커요. 우리는 근데 에너지를 한정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일부라도 에너지가 소진이 되면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가지치기 하듯이 인간관계를 좀 정리하고 나한테 집중하는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내 일에 집중하고 내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연습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회사 가면 또 회사에서 또 멘탈이 흔들리죠. 집에 오면 또 아이 보느냐고 멘탈 흔들리죠. 또 다 끝나고 나면 정말 누워만 있어도 힘들어서 지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되게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나한테 집중하는 거, 인간관계에 대한 에너지를 좀 덜 쓰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집중력 있게 끌고 가는 거.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제 목표와 계획과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적어놓고 계속 보는 거죠. 저도 직장을 다닐 때 보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하면 육아 시작이고, 육아 퇴근하면 지쳐가지고 또 쓰러져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시간이나 모든 일과가 끝나면 반드시 그 시간에 이름을 붙여서 그 시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6시에 퇴근하고 한 2-3시간 정도 아이 육아하고 그 다음에 정리되면은 9시부터 10시까지는 뭐 8시부터 10시까지는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 내가 성장하는 시간, 뭐 독서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반드시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다, 잠깐만 누워있자 하다 보면 누워서 뭐 넷플릭스 보고 1시간, 뭐 쇼츠 보고 2시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인 경우, 그리고 육아를 하는 경우 더 타이트하게 시간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 시간에 이름표를 붙여야 돼요. 집중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집에서 집중이 안 된다, 이러면 뭐 PC방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커피숍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독서실을 가기도 하고, 어딘가로는 가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적도 많아요. 그러면 그때 막 현타가 와요.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이 시간에 내일 아침에 새벽에 또 출근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지금 이걸 하고 있나, 온갖 현타와 온갖 생각이 들거든요.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저는 그때 이제 경매를 좀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면은 물건 검색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뭐 언제든지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습관도 안 돼 있었고, 경매라는 용어도 너무 이제 어렵기 때문에 물건 검색하는 시간을 꼭 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퇴근하고 1-2시간 물건 검색하는 시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시간 정도는 책 읽는 시간, 그리고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줄을 짰죠. 물론 뭐 항상 다 지켰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좀 더 노력해야겠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 선조차 그어놓지 않잖아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엇을 하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무엇을 하고, 이거에 대한 선조차 그어놓지 않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체크하면서 진짜 잘하고 있네, 조금 더 늘려볼까, 조금 더 이렇게 해볼까,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내가 이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됐죠. 이렇게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데 언제 친구가 없어가지고 뭐 친구가 없어져서 서운해요, 뭐 저는 친구가 없는데 외로워요 생각할 시간이 없죠. 눈 감으면 자는 거고요, 눈 뜨면 시작이고, 그렇게 시작되면 오늘 하루의 일과를 계획 세우는 거고, 이렇게 세우면 바쁘게 출근하는 거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당근
좋아요 2,000개 받은 댓글이 있는데 친구 애인 등 상대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혼자 잘해주고 기대하지 마세요. 서운함이 생기는 건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2배, 3배 잘해주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은 버리면 돼요. 그러면 상처받거나 힘든 일도 없어요.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니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은 되게 상처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하는 만큼만 저 사람한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잘해주고 나한테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기다린 적도 없거든요. 기대한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안 잘해줬다고 해서 서운한 적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뭐냐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를 정의하거나 증명하거나 나를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 자체로 제가 정의하면 그냥 저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표현되나 봐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상처받았던 것들이 진짜 큰 상처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사랑받았던 게 진짜 큰 사랑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마음속에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예를 들면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니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내 자신이 소중하다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미 나는 소중한데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본인이 소중하기보다는 관계나 다른 사람이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라면 아니야, 이젠 아니야, 이제는 내가 더 소중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처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속상한 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분 또한 어차피 연습하면 되거든요. 상처받지 않는 연습, 그 의식적으로 나 혼자서 홀로 서는 연습, 관계에서 쿨해질 수 있는 연습, 누군가를 통하지 않아도 나는 나인 거를 인정하는 연습, 이런 걸 연습을 좀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관계는 되게 소중해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떨 때는 내가 나타나기도 해요. 저도 그걸 막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나는 그냥 원래 나예요.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소중해요. 이미 소중하고 이미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사실 집중하면 이런 관계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조금 더 옅어지거든요. 이런 생각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애벌레일 때는 배춧잎이 맛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얼만큼의 배춧잎을 먹고 더 초록 색깔로 바뀔까가 인생의 목표잖아요. 나비가 되면요, 얼만큼 더 멀리 날아갈까가 목표가 되거든요. 근데 애벌레 때 저 배춧잎을 얼만큼 더 먹을까? 여전히 애벌레이면 그게 고민일 텐데, 이제 나비가 됐으니까 얼만큼 더 날아갈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나비가 됐는데 배춧잎 걱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성장을 했다면 그 전 관계와도 멀어지고 까르륵 했던 사람들이랑도 소홀해지고 할 수 있죠. 이제는 나비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애벌레가 되실 거예요? 네, 우리 나비처럼 활활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나비가 됐을 때에는 어디로 멀리 날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친구들과 멀어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많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